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중국 전성절 80주년 기념행사가 어제 오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천안문 막루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한미일 대 북중러,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중국 정치와 경제는 물론 양안 관계까지 아우르는 중국 전문가시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및 동북아 안보 전문가시죠. 전 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조성열 경남대 초빙교수,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북중러 한미일, 한미일 북중러,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 때문에 미국 눈치 보느라고 취할 건 취하고 철저하게 이제 국익 중심으로 해서 들어줄 거는 좀 들어주면서. 중국도 어쨌든 우리 우방이고, 근데 우방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하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대립돼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번은 미국, 2번은 일본, 3번은 중국을 이렇게 해야지. 항상 우리가 너무 눈치를 보는 이렇게 되게 저자세가, 그래도 우리나라도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조금 더 우리나라가 주도적이고 선진국임을 그 위치를 국민들이 좀 알게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나 관계 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조대로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고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좀 국민들한테 많이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라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중국은 한 팀으로 보고 뭐 일본은 뭐 그래도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저희한테 우호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 팀 돼서 팀 대 팀으로 붙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자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선택할 거냐 중국을 선택할 거냐 양자택일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한테만 이렇게 붙으면은 국제 정세라는 건 계속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며칠째 계속 북한, 중국, 러시아 새 정상의 모습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천안문 막루에 선 시진핑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 1959년 건국 10주년 행사 이후 66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강 교수님, 네. 이 장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의 국제 정세가 트럼프의 관세 제국주의라고 불릴 만한 일방주의가 횡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예. 관세 협상도 지금 11월까지 유예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런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반미 반서방 연대의 어떤 큰 그림, 이런 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권위주의 정권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비롯해서 푸틴 대통령, 북한의 네.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천안문 막루에 같이 서서 행사를 치름으로써 나의 지정학적인 영향력이 미국 못지않다라는 것도 과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소위 향후에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지킨다. 네. 열병식도 그 전승절도 그래서 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첫 발을 여기서 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성희 교수님은 새 지도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북중러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 10년 전인 2015년도에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0년 동안의 한중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크게 이제 격동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승절 전날인 이제 9월 2일 날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이제 회담을 가졌고요. 어제는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우려 내지는 예상했던 북중러 정상들의 모임은 이제 아마 불발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연출이 됐지만 세 분이 이제 하나의 사진의 장면으로 카트 포함이 됐지만 이미 푸틴 대통령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고요. 오늘 오전에.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북중러 정상이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3자 정상회담이 불발됐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전에 조성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각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주석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오갈 거로 보시는지요? 사실 북한은 그 북러 관계 밀착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이 소위 뭐 에너지라든가 이걸 해결해 왔고 또 일부는 파병비를 받아서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러우 전쟁이 끝났을 때 소위 그 리스크 관리 여기에서 중국과 이 소원해진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냥 놔두면 러시아 북한 관계가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없으면 남한에 대한 영향력도 사실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이 북한을 끌어들이는데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런데 북한은 그런 그 외형적인 것보다 지금 더 급한 게 민생 문제거든요.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 러시아에 포탄 수출하고 이러면서 사실 북한은 경제가 많이 산업 생산이 회복이 좀 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많이 했고요. 작년에 3.9% 성장을 했고 올해 3.1% 성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중국제 철강을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이제 9차 당대회 노동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5년 계획도 짜야 됩니다. 새로. 그럼 성과를 과시하려면 결정적인 게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그 연출을 통해서 소위 정치, 외교, 안보적인 차원을 다시 한번 다잡고 결정적인 거는 중국의 경제 지원.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 경제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지금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올해 7월 1일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오픈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연인원 한 20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대규모 리조트인데 지금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관광하러 갈 사람이 없어요. 중국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국제 열차편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의 관광객을 보내면 자기들도 어쨌든 뭐 북한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은 국제 제재를 가장 피할 수 있는 산업 돈 벌 수 있는 게 관광이거든요. 그럼 중국만 많이 와준다면 그 지원을 조금 넘어서는 일종의 자생
구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경제를 집중적으로. 네, 경제를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따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안러 경중이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두드러질 것이다. 조성렬 교수님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준 군사 동맹 조약을 맺었고 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북한군을 파병함으로써 긴밀한 어떤 그 관계를 맺었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첨단 군사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에너지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산 이제 중고 기계류나 원부자재들이 이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북한에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그런 어떤 특수도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책임 대국을 내세워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이런 모습을 취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했던 것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경제적인 대우라든지 경제 지원을 좀 희망하는 것 같고 아마도 이번 이제 그 북중 정상회담의 의제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아쉬운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열병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신무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는지요? 둥팡 60일이 지나갈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뭔가 질문을 하기도 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어요. 네, 아마 뭐 잘은 모르지만 그 뭐 사거리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액체 연료로 사용되는 이런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즉 북한도 지금 이제 고체 연료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군사용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형태인데 기존의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방어 체제를 뚫을 수 있는 둥펑 17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전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상 발사라든지 잠수함이나 공중, 지상 이런 이제 이른바 핵 삼축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해서 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으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제 전진 배치를 통해서 중국을 이른바 도련 전략을 견제했던 전략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 교수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대거 선보인 것은 군사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며 이건 일반적인 내용인데 대만 및 국제적인 대만 독립 지지자들에 대한 암묵적 경고다.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그것도 당연히 있겠죠. 특히 지금 미국은 중국 견제의 핵심으로 인도태평양 인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인도태평양 안에 이제 중국을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지금 이런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전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27년까지 뭐 그때 대만을 침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전쟁 준비를 마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나오듯이 원래 중국이 자랑하는 DF 동풍 시리즈인데 이게 사실은 동풍이라는 거는 1958년에 마오쩌둥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ICBM 전 단계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 그때부터 동풍이 지금 중국 미사일 시리즈가 된 거예요. 동쪽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동풍이죠. 네. 그게 이제 중국어로 똥풍이라고 읽는 건데 이게 다양한 개량형이 나오고 똥풍 OC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사정권에 넣고 있고 60일 동풍 60일도 뭐 16,000km 사거리가 다 탄두입니다. 네. 다 나오고 이제 이런 그 큰 그림에다가 특히 지금 이제 미래전은 유무인 복합 체계의 소위 그 전력들 그러니까 드론이라든가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일거에 선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물론 이제 그 성능이 어떤지는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그 미사일이 명중률이 높은지 회피 기동이 제대로 되는지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자본과 이걸 투자해서 강력한
군사적 태세도 갖추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과거의 미소 냉전이 주로 이데올로기와 군사력의 투쟁이었는데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은 거기에 경제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군사력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이런 열병식에서 표현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한 축이 더 있는 거죠. 그 중국 입장에서. 그러네요. 경제적으로만 지투가 아니라 그렇죠. 군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지투다. 완벽하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네. 그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에 전성절 참석에 참가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 8개월 만에 다자 외교의 등장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23년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다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특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불만과 강하게 반발을 해왔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이제 더해서 이번에 이제 천안문 그 막루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서고 또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나란히 섬으로써 한미일 연대에 대응하는 이런 또 북중러의 연대를 과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동아시아에서 어떤 세력의 새로운 질서 재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강 교수님 상당히 이번에 중국이 열차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을 극진히 예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은 물론이거니와 조금 더 키가 큰 한 인물이 가장 먼저 이 맞이하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은? 그 서열 5위인 차이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치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중앙서기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서기처 서기인데요. 그 총서기는 이제 우리가 그 시진핑이고 그렇습니다. 중앙서기처의 서기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베이다이허 북대하라는 데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시진핑이 가지를 않았는데 시진핑을 대신해서 참석한 사람이 차이치입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하는 거고 특히 그 공권력 이런 거를 장악을 하고 있고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안보실 대화를 하는데 다 필요 없다. 차이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네. 아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예우를 베푼 겁니다. 최고의 예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은 사실 정치국원이니까 랭킹 24위 안에 들어가는 지금 정치권이 24명이고요. 네. 정치권이 돼야 이제 상무위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의 예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차이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예. 극진하게 예우를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극진한 예우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 중국 입장에서도 약간 딜레마가 있죠.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져서 자신의 말을 잘 안 듣는데 그거를 마냥 밀어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반미 전선이라든가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놓고 북중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뭔가 그림은 그려야 되는 입장에서 핵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미국과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북한이 굉장히 반미 전선을 펼치는 데는 좋은 파트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을 끌어안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도 그럼 이 기회에 다자 무대를 통해서 이게 1대1로 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게 예. 이제 이벤트성 행사지만 어쨌든 여럿이 가는데 다자 외교에 데뷔도 하고 물론 여기에 중국
북한적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목소리를 낼 때도 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은둔의 지도자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사준 거죠. 그리고 우리랑 같이 틀을 형성하면 반미연대.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들이 말씀드린 뭐 경제 지원이라든가 경제 협력하고도 이어지는 거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또 이제 이따가 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이야기나 또 하기도 했었는데, 자, 북한의 안러 경중 전략,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전략입니까? 예, 그 안러 경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이제 2023년입니다. 결국 이제 러우 전쟁이 시작되고 또 쇼이구 국방장관 지금 이제 안보처 석입니다마는 방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 이제 안러라고 볼 수 있고, 경중의 경우는 사실은 2023년 통계를 보면은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중국에 대해서 98.3%입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이제 거의 교역이 안 되고 거의 전부 다 이제 중국이랑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새삼스럽게 경중이라 할 건 없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작년부터 지금 러시아가 주도하고 중국이 방조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의 어떤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뭐 직접적인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북한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이제 거의 10만 명 정도가 북한 중국 지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자 문제가 지금 이제 있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 막혀가지고 그 사람들 계속 있었는데, 이게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는 중국에서는 뭐냐면 일단 있는 사람 놔두지만 들어오게 되면은 제 비자를 재발급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더 딴 사람이 대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중국과 북한 간에 계속 이제 갈등 현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마도 이 문제가 지금 풀릴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담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우는 이제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 파견됐다가 돌아오면은 다른 인력을 대신 받아줬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동안에 이거를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해서 안 받아줬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원상 알마지구 같은 경우가 하루 수용 인원이 이제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단지 이제 보문 단지가 1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크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지금 적대적 이국 관계를 선언한 남한의 관광객을 노리고 개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의 관광객을 필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이제 걸리지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안중이라고 할 때, 안러 경중이라고 할 때 경중은 단순한 무역 의존도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긴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안들을 좀 풀어주는 이런 어떤 그 경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강 교수님, 중국이 봤을 때는 북한이 좀 이익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네. 이런 방향을 중국이 허용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딜레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중북 관계도 그렇게 북한이 호락호락한 적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도 중국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든지 뭐 육자 회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김정은을 만나보니까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북미 회담도 추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뭐 도와줄 것처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독자적으로 가야겠다. 그렇다고 중국도 그거를 나서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이 볼 때는 이게 북한이 그래서 러시아와 그게 뭐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뒷배를 찾는데 마침 그 상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놔두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고, 그 사실 우리 조 박사님이 뭐 전공이시지만 이게
러시아의 군사 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거를 과연 중국이 받아들일까? 네.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지금 우리 서해 같은 경우에 지금 구축함 서해 하나 동해 하나에 5,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을 2척을 지금 진수시켰는데 예. 이게 북한 기술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같은 예를 들면 이게 배에서 다 핵무기도 발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커지는 거를 중국이 그냥 보고 있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북한을 끌어안으면서 북한이 필요로 한 것들을 좀 수용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갔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데서 나름대로 일정 부분 성공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반 우리 또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쭉 이렇게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북중 관계를 모를 수도 있어서 지금의 이르도 이제 전성절에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는 모습 역대급으로 좋아진 거라고 좋은 시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보다 훨씬 더 중국과는 가까웠던 관계에서 물론 이제 한국 전쟁에 중국이 또 인민군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뭐 북한과 중국 간에는 이제 지속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가서 북한 관계자들 만나면은 항상 이제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남조선 사람들은 중국을 잘 본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2018년 이 당시에 이제 2019년이네. 19년도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국제 박람회를 했는데 러시아랑 북한이랑 공동 개최해서 당시에 이제 그 북한 측 인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은 50년 숙적이고 일본은 500년 숙적이지만 네. 중국은 5,000년 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내내 이제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하고 중국과는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우리 강 교수님 얘기했지만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의 동북 삼성에 있는 물자들을 그 도망강을 통해 가지고 동해를 통해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로 이동하고 싶은데 북한이 안 열어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출해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협력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아직도 열어주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거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새로운 그 교량을 만들기로 했는데 다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은 높이를 굉장히 낮은 교량을 이제 원하고 있고 예. 지금 중국은 이왕 만들 거 교량의 높이가 높으면 좀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망강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계속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의 배들이 동해로 다닐 수 있는 출해구를 이제 원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딱 그걸 막고 있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또 중국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예.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강 교수님 이거 하나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제 전성절 관련해서 보도되면서 많이 화제가 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입니다. 1959년에 마오쩌둥입니까? 그때 후르시초프. 네. 그다음에 이제 당시 마오쩌둥보다는 몇 명을 이렇게 한 두세 명을 지나서 네. 김일성 주석이 서 있는 모습 1959년입니다. 맞습니다. 당시의 이 북중 관계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사이의 북중 관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글쎄 그 당시에는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소위 사회주의 진영을 이끄는 게 소련이었죠. 지금은 이제 중국이지만 지금은 훨씬 중심적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행사 이런 전승절 행사 같은 소위 열병식을 했지만 중국이 중심을 차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도 왔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조은라이 그 주은래 이제 중국 외교를 담당했던 외교부장이 같이 서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김일성 그 북한 주석이 제일 끝에 할아버지 제일 끝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자기도 떳떳하게 우리도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김정은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자강도에 미사일 만드는 공작소를 들렸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핵도 있고 지금 화성 19형도 작년 10월 30일 날 실험하면서 86분간 내가 공중에다 올려놨었다.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게 30분만 있으면은 정각 발사를 해서 가잖아요. 가는데 86분을 있었으니까 기술이 됐다. 근데 한술 더 떠서 화성 20형을 개발한다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해달라.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는 지금 바뀌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고전하고 있고 트럼프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은 트럼프와 대결하면서 담대함을 보이면서 북한까지 끌어들여서 진영을 구축하는, 그러나 그게 공식적인 진영을 구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가 아시아판 소다자주의다, 소나토다. 예. 우리를 견제하는 거다. 그런데 자기가 또 북중로 만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미 천안문 막로에 셋이 쓴 것만으로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서지는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중국이 정말 맹주로 올라서는 그런 틀을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서 있는 모습을 막루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서 있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미국을 상대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올렸다가 또 시진핑 주석은 내 친구다. 그래서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명씩도 봤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랬다고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뭐 이게 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 시진핑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 이제 두 나라는 이제 공식 핵보유 국가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가진 그 적대 진영의 세 지도자가 같은 단상에 서 있는 걸 보고 아마 경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랫동안 이른바 닉슨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을 끌어내서 반중 전선에 끌어들이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자기는 이제 그 러브콜을 계속 던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우군으로 끌어들이려고 또는 최소한 중립화시키려고 하는 뭐 시도들이 뭐 말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였던 푸틴이나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 옆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놀라움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악 또는 이제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반미 작당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정치인답지 않게 좀 노골적인 감정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발 나오는 소식을 보면 푸틴 대통령보다도 더 극진한 예우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간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일 전선에서 가장 많이 도왔던 나라는 미국인데 왜 미국은 언급을 안 하냐, 뿔이 난 모습입니다. 자, 여하튼 지금 베이징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 교수님. 네, 김주의 맞습니다. 바로 딸입니다. 12살인데 네. 열차에서도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자마자 그 다음에 내리고 그 다음에 최선희 외무상이 내립니다. 자, 중국에 동행한 이유 후계자로 소개식입니까? 네, 저는 사실 안 데리고 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런 북한식 세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레닌도 안 했고 스탈린도 안 했고 마오쩌둥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북한은 저렇게 할아버지부터 이제는 딸까지 데리고 오느냐. 그런데 이제 아마 뭐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 중국과 얘기를 예.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김주애는 12살이잖아요. 예. 지금 후계자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김정은 건강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중국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소위 조선의
미래 청년의 아이콘으로서 김주애라는 사람의 견문을 넓혀주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회담에 초청한 입장에서 오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온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만찬 회동이나 이런 데 소개를 시키면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후계자 작업을 하려면 노동신문에도 좀 나와야 되고 소위 서사가 좀 있어야죠. 백두혈통으로서 뭐 네. 그런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간 것 같고 앞으로 몇 년 있어도 시진핑한테 소개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진핑이 뭐 더 10년을 해도 22살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는 거는 약간 좀 미리 예측을 하는 거고 다만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노력 네.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중심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의 NBA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맨도 언급을 했었던 바로 그 딸 김주애입니다. 공식 석상에는 안 나타나고 오히려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 보였는데 베이징에 나타난 동행한 김주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보면은 각국 지도자들이 이제 부부 동반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부부 동반했고 시진핑 주석도 부부 동반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은 이제 2014년에 이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신이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설주를 데려가기에는 좀 이제 부담스럽고 사회주의적인 개념에서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다자 외교 무대고 그리고 예. 이제 김주애 경우는 이제 지금 호칭 변화도 보면 2020년 처음에 사랑하는 자제분,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그리고 작년에 가장 사랑하는 따님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식으로 뭐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된 것이 정보 당국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칭면으로 보거나 아까 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나이로 봐도 그렇고 북한이 지금 그렇게 서둘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3살 위에 오빠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밑에 동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이 대통령 후보들이 아동들을 이렇게 껴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평화와 또는 이제 미래 세대를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김주애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도 험한 데 데려다니거든요. 예를 들면 화성 뭐 15형 발사하는데 김주애를 데려다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는 평화적 목적이고 그리고 내 딸을 이렇게 보여주듯이 예. 북한 인민들에게 좀 안심을 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좀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고 뭐 후계자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김주애가 이제 주목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너무 또 후계자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건 좀 과대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지나치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께 지금 상당히 많은 보도가 지금 북중러 전성절 행사를 보고서 신냉전이 도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강 교수님부터요. 네. 신냉전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은연중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말 신냉전으로 가려면 군사 동맹으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꺼리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트럼프한테 빌미를 주고 이 한반도에서도 뭐 핵무장론도 나오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대만이 저렇게 똘똘 뭉쳐서 오면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 우리도 핵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완벽한 신냉전으로 가는 그 군사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예. 흐름 자체는 대항 구도를 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그런 초기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흐름상 그렇게 인식될 여지가 있다. 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2022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 국제 정세를 이제 평가하면서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북한이 가장 체제가 안정될 때가 신냉전, 그러니까 과거 냉전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이 있었을 때 북한은 체제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안보 위기나 이런 부분은. 근데 지금 냉전이 해체되면서 북한이 서방 세계 위협에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노출된 상태에서 그걸 이제 빌미로서 핵을 개발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은 이제 신냉전 체제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극화는 뭐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강 교수님 얘기하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신냉전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 신냉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이해관계하고 그다음에 푸틴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향후 앞으로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미국과도 협력해야 되고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을 끊으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과 또 미국, 중국, 일본을 적대화했을 때는 상당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은 아마 이 부분을 신냉전이라고 보고 싶어하고 그 구도로 만들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신냉전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실제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부담이 됐을까요? 푸틴 대통령은 3자 회담 없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북중러 밀착, 신냉전 시대 서막 열리나 바람직한 한중 관계는 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성열 경남대 초빙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짧게 악수하고 인사는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는데 아주 보도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것 따르면은 우원식 의장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면서 7년 만에 뵙는 거죠.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러고 끝났다고 현재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할 걸로 알려져 있었고 또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그 얘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사실은 별로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제 뭐 악수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간단한 얘기 이상은 이제 없었던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강준희 교수님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참석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날선 표현을 해왔던 김여정 부부장도 지금 베이징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손을 좀 내미는데 북한은 이렇게 손을 붙들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 교수님? 지난 이제 8차 당대 때부터 이제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해 왔고요. 특히 2023년 말에 이제 당 전원에 의해서 적대적 이국가 관계론을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이재명 정부라든지 또는 전임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개심만이 아니고 오랜 남북 관계를 평가해 봤을 때 결국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는 할 것 없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특히 이제 군사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이제 핵무장까지 거의 왔습니다만은 경제력으로 보나 사회적인 국제적인 이제 지위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 주도로 통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북한 체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건강이나 이런 거는 아직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 젊은 나이고 후계자 문제를 거론한 나이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뭔가 체제를 3대 세습에서 4대 세습 이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체제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내년도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오히려 남한의 영향력을 북한 사회에 전파시키기보다는 네. 오히려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이 속에서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한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권이 남한은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지만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뭐 뾰족한 어떤 진전된 대화 내용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만 만나는 사진은 나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뭐 대화 내용.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을 대표해서 가긴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뭐 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힘든 이 장소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초청을 받아서 갔고 다자 무대고 정상이 아니잖아요. 일단 한국이 정상이 아니니까 특히 지금 조 교수님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하고는 지금 얘기를 전혀 하기 싫은 거예요. 상대로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상황에서 김여정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 북미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탁하니까 한국은 자벽조차 없을 것. 요만한 역할도 할 게 없을 거다. 우리는 너희랑 얘기 안 하겠다. 그 얘기인 즉슨 결국은 북한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러시아와의 관계 돈독화, 그다음에 북미 대화 이걸 통해서 큰 틀을 만들 거고 그전까지는 남한하고는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국가 원수도 아니고 이제 사절단으로 국회의장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의전 서열 2위니까 3위입니다. 3위입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상대로서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북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푸틴 대통령은 내가 혹시 북한에 도와줄 말이 있느냐 해줄 말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 좀 안타까운 거는 우원식 의장은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잘 안 비쳐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정상 간의 어떤 교류에 그런 거니까 뭐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우리 제작진이 하긴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의전 서열 2위라고 합니다. 예, 2위. 자, 그러면 여하튼 조 교수님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방금 전에 이제 강준영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그럼 좀 변화된 좀 진전된 관계로 갈지 이 여부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뭐 미확인 소식 등입니다만은 현재 북한과 미국이 나름대로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시면 모르지만 안 오신다고 하니까 좀 긴급히 어쨌든 굉장히 이제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북미 간에는 아주 긴밀한 접촉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북미 접촉을 통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을 철수시키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터 차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미 접촉을 통해서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북한군을 철수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러시아 전쟁이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야만 북한군도 철수될 수 있고 그 이후에나 다시 말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야
그 이후에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이 본격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간 대화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특사 간의 교환이라든지 또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처럼 정보기관끼리의 어떤 사전 접촉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오해식 국회의장이 이 전성절 행사에 참석을 했지만 그래도 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성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 보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년 전에 2015년도 이제 그 전성절 70주년 행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천안문 막내에 올랐는데 그 9월 3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9월 중순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엔총회 참석했고 또 9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과정,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엄청나게 강한 압박을 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그해 12월 28일 날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는데 이른바 이제 굴욕적인 합의다라고 할 정도로 약 100억 원, 그러니까 10억 엔 정도의 배상금과 정확한 일본의 배상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또 하나는 이제 비가역적 합의라고 하는 사실상 국가 간의 합의에서 비가역성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부당하거든요. 이런 합의를 했었고요. 그 이듬해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자 우리가 이제 그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사드 배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한중 관계의 피크라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까지도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여했다면 상당한 또 파급효과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특사단도 가게 됐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또 김태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등도 이제 갔었는데 시진핑 주석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상당히 좀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또 홀대론도 나왔는데요. 강 교수님은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실 특사단을 파견하면은 해당 국가 원수가 만나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마침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을 홀대하지 않는다 또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특사단이 간 건데 주로 왕이 외교부장 겸 정치국원이 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못 보던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 강대국 관계 병행 발전론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강국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야지. 그러니까 이 강국이라는 건 미중이에요. 미중을 하나만 신경 쓰지 말고 양쪽을 다 균형 여겨 해달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특사단이 간 자리에 더 이상 미국으로의 경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열병식에 초청을 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조 교수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지만 아니 가서 만났는데 북한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북핵 때문에. 근데 핵실험하고 ICBM 실험했는데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가 우리가 사드 배치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한중 관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중 관계를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그런 전례를 보면 어떤 확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이 상황에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가 원수가 갈 상황은 절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 주석이 왜 안 만나줬겠어요. 특사단을 만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뭐를 약속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홀대받은 거 아니냐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요. 예. 뭐 안 만나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역할을 한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할 말을 한 거다. 네. 뭐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간단히 또 우리가 또 치부할 일은 아닌 것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을 가서 또 안미 경중을 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미국 쪽에 비중을 더 버렸거든요. 그럼 또 중국의 이렇게 서운한 마음 또 이 새롭게 들고 나오는 개념 중국을 또 소홀히 하지 말라. 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22, 24일 가시고 24일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예. 8월 24일이 이제 한중 수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외교부장이 이제 우리 특사단에 대한 만찬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예우를 갖췄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그 타이밍에 이제 특사단이 중국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중국을 배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날짜가 우연히 맞은 측면도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단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특사단이 가고 나서 바로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담이 있었고 바로 이어서 이제 전승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SCO 정상회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인도 모디 총리를 빼고는 대부분 정상들이 다시 이제 그 전승절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승절에 우리가 중국 전승절에 얘기 전 풀네임이 뭐냐면 중국 인민 반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반대하고 파시스트는 누굽니까? 당시 독일하고 이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서방 진영의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실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일본을 반대하고 서방 국가를 반대한다는 게 이미 그 대회 명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도 안 갔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에서 좀 무리한 요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신 건 당연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를 푸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여러 다른 이제 관계 이번에도 보면 특사단도 요청하고 또 우원식 의장께서도 얘기하신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10월 말에 열리는 경제 에이펙에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중 관계의 하나의 이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강 교수님, 10월이죠. 11월까지 이제 걸쳐서 있는 에이펙 행사인데 시진핑 주석 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와야 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미중 간의 무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안 오면 시 주석이 에이펙에서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동무대가 기회가 되나요?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 이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중 관계 양자라면 뭔가 복잡하겠지만 이것도 다자거든요. 다자니까 자연스럽게 미국과 뭐 대결 아닌 대결을 하면서 뭔가 이걸 각인을 해야 되고 내년에 에이펙이 중국에서 열립니다. 중국에서 열리는데 내년에 에이펙 개최국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에이펙을 하는데 안 오고 내년에 오라고 그럴 명분이 굉장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데 마치 한국이 매우 원해서 오는 것처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조 박사님도 지적을 하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는 우리한테 해줄 거 없어?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얘기가 끌어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미 경중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당연히 미국을 의식해서 했지만 과거에 그런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미중 관계 사이에서 한국이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안보도 미국에만 100%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비도 올리겠다고 그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이 우리한테 떠나간다라는 차원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건 중국이 또 바라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한국을 배척하면 한미 관계는 더 강화되게 돼 있고 한미일 관계도 더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알죠. 그 상황을.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 때문에 하지만 미일은 중국 견제에 뜻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중국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죠. 강 교수님 어려운 질문을 할 텐데 물론 이제 어려운 질문이니까 조성렬 교수께도 할 겁니다. 자,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한한령이 존재하고 미국은 우리 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부터 비롯해서 계속 또 중국을 견제해 나가는데 한국이 동참하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획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획기적인 거는 뭐 앞으로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역대 정권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국익 중심의 그 국익을 어디다 두느냐. 어떤 정부는 야 그래도 중국 쪽으로 가는 게 국익에 낫다. 어떤 정부는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이게 스스로를 선택의 올가미에 빠뜨린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되면 선택을 하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특히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요소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말 있잖아요. 설득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래서 내용을요? 미국에도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중국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중간점을 찾고 새로운 시작점을 만드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나치게 이런 그 자국 중심의 요구를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중국한테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만 그런 것들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은 북한의 위협, 북핵 위협 이런 것들이 해결 가닥을 잡기 전 상황에서는 우리의 유일 동맹국인 한미동맹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대전제가 있는 거죠. 중국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한국이 독자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한국이 제일 우려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흐름, 관리 방안 이거를 같이 해결을 알겠습니다. 해줘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가졌습니다. 이제 에이펙 무렵에 한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 교수님, 그 정상회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지금 한국과 뭐 중국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경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중 간에도 공동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하는 게 별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미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미국이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또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공동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히 한중 간의 직접적인 양자 문제를 본다면 서해에서의 이제 구조물 설치 문제도 그렇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이제 해상교통로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중이 협력한다면 사실 한중 간의 갈등 요소들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한중 간의 공조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한국과 중국이 나름대로 협력 안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끌어당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해상교통로 문제에서 한국을 끌어당기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국이 지금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존의 질서를 깨려고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경제 문제는 이제 많은 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중 간에도 안보 협력 부분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건설적 역할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에서 해양 안보 질서를 구축하는 데서도 한중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해상의 그 구조물 문제.
그 이야기를 꺼내면 한중 관계가 좀 민감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잠정수역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도 설치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자체가 국제법, 해양법 위반은 아니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것을 방치했을 때 중국이 서해상에서의 어떤 자기 권리를 하나씩 네. 이제 주장할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중국이 불법적인 행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이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지고 있는데 오는 10월달 에이펙 전에 노동당 창건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열병식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참석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타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갔다가 에이펙 한국 경주로 오는 건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또 새로운 어떤 현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 주석의 건강 상황이나 그리고 또 지금 미국과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10월에 사중전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사중전회는 원래 오중전회를 열어서 소위 그 5개년 계획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15차 5개년 계획을. 근데 지금 사중전회도 안 열온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내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 10월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놔두고 북한의 전승절 또는 이런 열병식 창건 기념일 예. 뭐 이런 데 어차피 열병식을 할 텐데 그런 데를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미 뭐 그렇게 복원이 됐는데 바로 대국 중국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콜에 바로 가서 하는 거는 좀 가벼워 보이는 상황이 될 알겠습니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10월 11일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이 격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시기가 될 텐데 한 가지 우리 외교상 실용 외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유념해야 될 거 시간상 좀 짧게 한 말씀 조 교수님이 해주신다면요. 예, 아까 지금 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북한이 아마도 여러 가지 ICBM이나 이런 최신 무기를 선보일 텐데 시진핑 주석이 거기 가서 이제 참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에이펙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느냐가 이제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한다면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동아시아 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가속화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동부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네, 하반기 외교 격동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조성열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